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 대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모아서 만든 키포인트, 그 첫 번째 시간 생명보험에 대한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대, 중세, 근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의 역사,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고대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라노이와 콜레기아죠, 그죠? 자, 이 에라노이와 콜레기아는 종교적 공제단체이냐 아니면 상호 부조조합이냐, 이 두 가지만 딱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라노이 종교적 공제단체, 콜레기아 상호 부조조합입니다. 자, 다음 중세, 해외의 생명보험 역사, 이제 중세로 갑니다. 독일의 길드, 그 다음에 프랑스의 톤틴연금,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스칼, 그 다음에 영국의 헨리. 자, 여기서는 길드는 동업자 간의 상호 부조조합이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톤틴연금은 프랑스입니다. 종신연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에 돈을 빌려준 자에게 자, 원리금을 갚는 대신에 종신연금으로 지급을 한 제도. 톤틴연금을 한 번씩 시험 문제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프랑스의 파스칼은 생존율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시고요. 헨리는 사망표입니다. 그래서 사망, 할례, 헨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순서가 시대 순서입니다. 시대 순서. 시대 순서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대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이 모두 다 시대 순서대로입니다. 요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세요. 연도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에퀴탑을 세계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 회사다. 에퀴탑을 요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이 프랑스의 제국보험 회사, 그 다음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생명보험, 독일의 고타, 일본의 쿄사이 고야쿠 메이샤라고 하는 상호부조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이 순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부조 제도에는 계, 보, 이 두 가지가 있었죠. 보는 불교 사월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계는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아직도 우리나라 아직 남아있죠. 이 두 가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시험 문제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우리나라의 근대, 현대적 생명보험입니다. 자, 도입.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자,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 일본과 체결이 된 이후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어디에? 부산에 몇 년도에? 1891년도에 대리점을 설치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생명보험회사는 1921년도에 조선생명보험 주식회사입니다. 이건 연도와 함께 조선생명보험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라고만 생각을 안 하시면 됩니다. 자, 1960년대 자,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후에 겨우 이제 조금씩 경제 기반이 이제 닦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때 단체보험이 먼저 크게 성장을 했고요. 어느 정도 경제 기반이 이제 닦여진 1970년대에 개인보험 위주로 전환이 됩니다. 1977년도 보험의회가 지정이 되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1990년대부터 보험시장이 개방이 되고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IMF 이후에는 우리나라 생명보험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겪게 됐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방카슈랑스가 도입이 됐고 2020년대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어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함정을 찾아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일의 경제학자 알프레트 마네스. 만인을 위한 1인의 희생정신.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마네스 그러면 일단 상부상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인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널리 인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호부조 제도인 보는 사만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사만시대부터 시작이 된 것은 보가 아니라 개죠, 개. 세 번째 보겠습니다. 1921년 조선생명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우리나라에 생명보험이 도입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죠.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의 생명보험회사의 대리점들이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면서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함정 보겠습니다.
1920년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은 2010년이 아니라 2020년대죠. 자, 이렇게 해서 함정을 찾아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키포인트 2번 생명보험 자산의 특성, 운영 원칙, 그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까지 묶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보험 자산의 세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장기자금, 신탁재산, 공공적인 성격, 이 세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생명보험 자산의 운영 원칙이 있습니다. 특성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안정적이어야 되죠. 유동성, 보험금 지급, 중도해지 시 환급금 지급을 해야 되니까 유동성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요. 수익성, 공익성, 이 네 가지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65세 이상 인구비가 자, 7, 14, 20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이미 질문을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2025년도에 도달 전망이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8명,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죠. 노인 빈곤율 38.9% 역시 가장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자,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여성 한 명당 출산하는 비율, 합계 출산율 기억해 두시고요. 노인 빈곤율, 중위소득 50% 이하 50%입니다.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이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고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 같다. 개인 차원의 노후 준비 필요성 커질 것 같다라는 점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입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맞는 표현입니다만은 여기서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이 높은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자, 유동성이 높은 부동산 유동성이 높은 거 아니죠. 얘가 함정입니다. 세 번째, 한국의 생명보험 산업은 2022년 수입보험료 기준 세계 7위가 아니라 9위죠. 9위. 얘가 함정이네요. 네 번째, 노인 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중위소득 25%가 아니라 50% 이하의 비율을 말합니다. 키포인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생명보험 기본 원리, 계약 관계자와 계약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는 딱 세 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대수의 법칙, 사망률과 생명표, 그 다음에 수지상 등의 원칙입니다. 자, 대수의 법칙은 주사위 기억나시죠? 그죠? 예, 사건의 관찰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발생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동일한 성질의 위험입니다. 가입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성은 증가한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사망률과 생명표는 사망률, 이 산식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1년간 사망자 수 나누기 연초의 생존자 수, 이게 사망률입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중에 제10회 경험생명표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추지상 등의 원칙은 보험회사가 이제 받는 비용, 지출하는 비용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납입 보험료 총액은 지급 보험료 플러스 지출 비용의 총액과 같아야 된다.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는 당연히 수지상 등의 원칙에 의해 계산이 됩니다. 자, 계약관계자 보겠습니다. 계약관계자는 일단 4개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회사, 이 4가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자죠. 다음 만 19세 미만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고요. 계약자 피보험자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했을 때는 반드시 서면 동의, 전자서면까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숫자는 어느 것이든 다 제한이 없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험금 청구, 자격을 부여받은 거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가지고 있는 관계자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 이 부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 보겠습니다. 보험사고는 보험회사가 자 이런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 보험금 지급 사유 같은 내용입니다. 보험기간은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서 위험기간, 책임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같은 내용이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험기간, 즉 보장을 받는 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이 동일하다. 그러면 정기납이 되겠죠. 단기납은 보험기간에 비해서 보험료 납입기간이 더 짧다. 단기납이죠. 일시납은 한 방에 보험료를 다 납입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험 금액 계속 보겠습니다. 예,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이죠. 언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매년, 매월 아닙니다. 매년 1회 납입이 원칙입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보다는 개인을 대상으로 보험사고 발생 확률 측정이 더 쉽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생 확률이 더 정확해지겠죠. 개인을 대상으로가 함정입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은 이질적이 아니었죠. 동질이죠. 동질의 다수의 가입자로 구성된 보험단체가 존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는 2인 이상이어도 상관이 없으나 피보험자는 1인이어야 된다. 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숫자에는 제한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는 반드시 1인이어야 된다. 얘가 함정이네요. 네 번째,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 정기납 맞죠? 짧은 경우를 일시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납이라고 하죠. 보험료는 매월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매년 1회, 매월이 아니라 매년 1회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키포인트 4번 배당 보겠습니다. 자, 배당은 유배당 보험계약이죠. 배당이 있는 보험계약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바로 유배당 상품이죠. 자, 2000년 4월 보험 가격 자유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보험회사마다 다른 배당률을 적용을 합니다. 자, 이 의미는 2000년 4월 보험 가격 자유화 이전에는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했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무배당 상품은 즉 배당을 하지 않는 상품이죠. 이미 장래 지급할 배당금을 계산을 해서 보험료 책정 시에 감안을 해서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배당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02년 3월부터는 이 배당 체계가 조금 바뀝니다. 선, 적립, 후 배당. 즉 뭐냐? 배당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먼저 적립을 하고 난 다음에 배당을 하라라고 하는 선적립 후 배당 체계로 변경되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현금 지급 방법, 보험료 상계, 보험금 또는 재환급금 지급 시 가산 방법, 연금 보험에 대한 배당금 지급. 자, 요 4가지 여러분께서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자, 기재 금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 미래에 발생할 것을 보험 안내 자료상에 표기를 하게 되면 좀 과하게 이게 표기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에 이익 배당, 이익은 분배에 대한 사항을 기재 금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어떤 경우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인정되느냐?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에 직전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 이익 배당을 예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외 경우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2000년 4월 이전에도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배당률을 차등 적용 못했다 그랬죠. 키워드는 차등 적용입니다.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2002년 3월부터 선배당 후 적립. 자, 선적립 후 배당이라고 말씀드렸죠. 키워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교육보험은 보험 안내자료상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 안내자료상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상품 뭐였죠? 교육보험이 아니라 연금보험이었습니다. 네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계약자 배당이 있는 연금보험은 직전 3개년도가 아니라 5개년도죠.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장래의 계약자 배당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5번 보겠습니다. 청약, 철회, 승낙 및 거절 보장 개시일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립이죠. 성립은 계약자의 청약,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청약 철회는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에 단 청약일로부터는 30일 초가 불가. 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청약이 철회가 되게 되면 당연히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해야 되겠죠. 접수일부터 3일 이내입니다. 3일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납입 보험료에다가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청약 철회 불가 계약 보겠습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 전문금융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금융 소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자, 주권 상장법인입니다. 비상장법인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자, 이런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청약철회 안 됩니다. 보험기간 90일 이내 안 됩니다. 진단계약, 청약철회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다른 의무보험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승낙 및 거절. 자, 그럼 청약을 하면 승낙해야 되겠죠. 자,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기간 안에 청약을 승낙을 해야 됩니다. 무진단 계약은요. 자, 청약일로부터 30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입니다. 만약 이 3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 승낙으로 간주를 합니다. 청약을 거절할 수도 있겠죠. 거절 통지와 함께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줘야 됩니다.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했겠죠. 자, 이때 보험회사는 평균 공시율 플러스 1%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고요. 신용카드로 납입을 했다. 신용카드로 납입했을 경우에는 아직 이자 발생을 안 했겠죠. 돈이 안 들어오죠. 다음 결제를 들어오니까 이때는 매출만 취소를 합니다. 보장 개시일 효력 보겠습니다. 무진단 계약은 자, 1회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바로 보장 개시 되죠. 진단 계약은요. 두 가지가 같이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뭡니까? 1회 보험료 납입 플러스 건강 진단이 모두 완료가 되었을 때 보장이 개시된다.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이 60일 이내인 계약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자, 90일 이내 계약은 청약 철회가 안 되죠. 60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키워드는 60일이었죠. 전문금융 소비자의 금융회사는 포함이 되지만 주권상장법인 키워드 제외되는 것이 아니죠.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함정 보죠. 무진단 계약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한다. 자, 1회 보험료가 바로 키워드가 되겠네요. 청약일로부터죠. 청약일로부터 30일. 네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건강진단 후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건강진단일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자, 진단계약은 둘 다가 완료가 돼야 된다 그랬죠. 뭡니까? 건강진단과 제1회 보험료가 모두 완료가 되었을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키포인트 6번 보겠습니다. 무효네, 무효. 자, 무효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개념은 뭐냐? 무효가 됐다. 법률상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무효가 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때 회사의 고의, 회사의 실수, 회사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인해서 마약약의 무효가 됐다. 그러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기납입 보험료에 더해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가장 이율이 높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반환을 합니다. 무효 사유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야, 이번에 이제 4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까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또는 전자서명,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그죠? 가족이라도, 배우자라도, 자녀라도 반드시 동의는 필요하지만 단체 보험인 경우에는 동의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만 15세입니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자, 심신박약자의 경우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 보험이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기억을 같이 해두시고요.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다. 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15세, 만 15세 미만자 무효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때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네 번째, 보험금의 부정 취득, 도박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개네요. 자,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는 3대 기본 지킴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계약자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이지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취소 사유예요. 두 번째, 만 19세 미만자가 키워드네요.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만 15세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세 번째, 파산자를 보험계약자로 한 계약은 무효다. 파산자, 무효 사유에 파산자 없었죠. 파산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키워드는 파산자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전자서명으로 받았다. 전자서명으로 받아도 계약은 유효하죠. 그죠? 근데 무효가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함정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7번 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구비 서류 및 지급 기일입니다. 자, 우선 사망의 추정 인정. 자, 이 부분이 2023년도에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일반 실종, 특별 실종, 인정 사망.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구별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입니다. 법원이 실종 선고.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특별 실종은 1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실종 선고를 합니다. 인정 사망은 재난으로 관공서가 사망자의 시음 면의 장에게 통보해서 사망으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기간, 그다음 누가 요거를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청구 서류는 보험금 청구서, 그다음에 사고 증명서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국내 의료기관, 국외 의료기관 모두 발급한 증명서가 유효하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급기일은 3, 10, 30.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3, 10 곱하면 30이 되겠죠. 구비서류 접수 시에 3영업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조사 확인 필요 시에 10영업 이내, 10영업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 30영업일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와 함께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지급기일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입니까? 소송 제기, 분쟁조정 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요거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일반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자, 일반 실종 키워드가 5년. 다 맞네요. 자, 근데 누가 주체냐? 관공서가 아니라 법원이었죠. 법원. 그래서 첫 번째 함정 관공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 실종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3년간, 자, 이게 이제 기간이 함정이 되겠네요. 3년이 아니고 1년간이죠. 법원이 맞네요. 세 번째,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국내외, 외국의 병원이나 의원도 인정을 하죠. 네 번째,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지급을 한다. 자, 60일이라고는 30이니까 60일이라는 것 자체도 없을 뿐더러 이 기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8번,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죠. 보험계약자의 중요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고지사항은 어떤 겁니까? 통상 청약서의 질문표, 즉 서류화되어 있는 것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우리가 인정이 되는 경우죠. 현재,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 여부, 이 두 가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회사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청약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제한하거나
보험금 삭감 등의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중요한 고지사항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보험회사는 해지를 하거나 보장을 제한, 즉 보험료 높이거나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거나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약 환급금 지급하겠죠. 보장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지 불가 사유가 있습니다. 1, 2, 3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십시오. 1, 2, 3입니다. 회사가 계약 당시에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위반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다. 해지 못합니다. 보장 개시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지났다. 해지 못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요거 해지 못합니다. 1, 2, 3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 설계사 등이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방해한 경우 해지 못합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알릴 의무자는 누굽니까?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두 번째 함정. 회사가 계약자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이 지났다. 한 달 이전이죠. 그죠? 한 달 이전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죠. 1, 2, 3니까. 세 번째.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해지를 했다. 뭘 지급합니까? 기납입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 환급금을 지급을 합니다. 키포인트 9번 보겠습니다. 통지 의무, 계약의 부활 두 가지 묶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지 의무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죠.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그 다음 주소 변경. 여기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의무자가 누구냐입니다. 지급 사유 발생할 때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 의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주소 변경인 경우에는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만 해당이 되고 피보험자는 주소 변경 통지 의무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부활 보겠습니다. 부활 가능 요건은 뭐냐면 납입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때 반드시 해약 환급금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3년 이내에 해지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될 때는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책임 개시, 고지 의무, 위험 선택,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모두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회사가 부활을 승낙하게 되면 자, 연체 보험료 플러스 평균 공시율 플러스 1% 범위 내에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약자가 납입을 해야 부활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특별부활 보겠습니다. 자, 특별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자의 해약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그 다음에 세금 있죠. 예,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해지가 된 계약은 회사가 이제 그러면은 이 해지된 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처분 절차에 따라서 돈 지급을 했겠죠, 그죠? 이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보험 계약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자 명의를 누구로 바꿉니까? 수익자로 변경을 해서 특별부활을 청약을 할 수 있고요. 회사는 특별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7일 이내에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면 수익자는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15일까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 계약자 등이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책임하고는 상관이 없죠.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강제 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 계약의 특별부활인 경우에 보험 수익자는 보험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가 아니라 제가 15일 이내에 특별부활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보험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익자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그게 7일이었죠. 세 번째, 부활 시 위험 선택은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낙 거절 조건부 인수 다 신계약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키포인트 10번 언더라이팅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더라이팅은 뭐냐면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을 해서 적절한 위험 집단으로 분류를 해서 보험료 및 가입 조건들을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게 필요하냐? 당연히 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면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선택 방지, 보험 사기 방지, 위험률 차익 관리 때문에 이 언더라이팅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약자에게는 공평성, 그 다음에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하는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언더라이팅은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자, 단계는 크게 4단계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모집, 조직, 즉 설계사에 의한 1차 선택, 의적 진단에 의한 2차 선택, 그 다음에 언더라이터에 의한 3차 선택, 마지막으로 계약 적부 확인에 의한 4차 선택. 이 순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언더라이팅 시 고려 대상은 4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 신체적, 도덕적, 재정적 언더라이팅입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께서 대상, 환경적 언더라이팅에는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언더라이팅을 하느냐. 음주, 직업, 흡연. 신체는 연령, 성별, 과거 병력. 요 2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도덕적, 재정적인 부분은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더라도 지문을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언더라이팅의 직업, 음주, 흡연, 신체적 언더라이팅은 연령, 성별, 과거 병력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표준 미달체. 자, 우리나라의 언더라이팅의 중심은 표준체 중심이죠. 그래서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다, 우량체, 위험이 높다, 표준 미달체죠. 그래서 보험금 삭감은 체감성 위험에 적용을 하고요. 우리나라 언더라이팅은 표준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함정 보겠습니다. 언더라이팅 업무 담당자는 반드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해야 된다. 반드시가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은 얘를 일단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건 오답에 가까울 수 있겠죠. 언더라이팅 업무 담당자는 CKLU, FKLU 이런 자격증이 있지만 반드시 자격증을 보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2번째 보겠습니다. 계약 인수 과정상 건강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서류 진단은 직장에서 진단받은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를 대신할 수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째,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은 우량체 중심이 아니라 표준체 중심이죠. 4번째, 환경적 언더라이팅 주요평가 대상은 피보험자의 연령, 성별, 체격이다. 자, 연령, 성별, 체격은 신체적 언더라이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1번 클레임 보겠습니다. 자, 클레임은 언더라이팅을 항상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 2가지를 가지고 오답지문을 섞어서 내죠. 자, 클레임은 뭐냐면 보험금 청구 접수, 보험 사고 조사, 조사건 심사, 그래서 수익자 확정, 보험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오답은 계약 적부 확인이 클레임 업무다. 뭐 이렇게 자주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에 따라서 부수 업무가 따르게 됩니다. 이 클레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죠. 왜? 선의의 가입자 보험이 보험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클레임 업무가 잘못해서 보험금 지급이 과다 지급이 되게 되면 보험회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실무 경험, 약관 및 보험 관련 법 규정, 올바른 해석,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의학 지식도 숙지를 해야 이 인과관계, 사고와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함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클레임은 계약 적부 확인에서 보험금 지급 시까지 이루어지는 일련의 업무. 계약 적부 확인은 제가 언더라이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째, 클레임의 1차 담당자는 보험 설계사이다. 1차 담당자라고 하는 개념은 클레임이 없죠. 1차 담당자는 이 개념이 나오는 건 언더라이팅이죠. 언더라이팅 1차 언더라이팅은 보험 설계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인용한 함정인 것 같습니다. 3번째, 클레임 업무 담당자는 FKLU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FKLU 자격증, 보험 계리인 자격증, 자 이런 거 전부 다 클레임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키포인트 12번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역할과 책임, 보험 윤리에 대한 내용들 중에 중요한 부분만 축약을 해서 키포인트 12에 담아봤습니다. 자, 보험인의 윤리 강령, 공공성,
공신력 제고, 성실봉사, 기술개발, 준법, 공공성 기준. 자, 이 부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뭐 주주 가치 극대화 이런 거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로서의 사명감. 한 번씩 이것도 시험에 문제 나옵니다.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와 정보를 자발적으로 안내하는 거. 사명감. 사명감과 전문성 이 두 가지를 섞어 놓고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성은 뭡니까? 보험 상품은 물론 당연하고 그 이외에도 관련된 법규,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 전문성이죠. 3대 기본 지킴이 나오네요. 자, 세 가지가 있었죠. 뭡니까? 그러니까 3대죠. 예, 약관 교부 및 중요한 내용 설명. 두 번째,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되죠. 자필 서명 안내 및 확인. 이 세 가지 중요합니다. 자, 이 3대 기본 지킴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입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취소입니다. 무효 아닙니다. 예, 취소가 가능합니다. 누가? 계약자가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왜? 3대 기본 지킴이는 계약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귀책 사유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승환계약 보겠습니다. 부당한 보험계약이죠. 이 전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진정한 필요에 의해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비교 설명서, 비교 설명 확인서에 반드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법 허위 과장 광고 행위 금지해야 됩니다. 회사가 승인한 자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행위는 금지됩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상품 안내, 상품 소개, 상품 권유에 필요한 거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대출 연체 안내, 법규 및 약관에 의한 사항은 얘는 광고가 영리 목적이 아니죠. 영리 목적이 아니.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얘는 가능합니다. 얘는 금지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보험회사가 승인하여 관리 번호가 부여된 보험 안내 자료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 조직, 즉 설계사가 자기가 만든 보험 안내 자료를 보험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일일 수금 방법으로 보험료 수령 못합니다. 보험료를 수령하게 되면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영수증을 발급을 해야 되고요. 즉시 돈은 보험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되고 일일 수금 방법으로 못합니다.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용 금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대부분 고객의 동의를 받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안 됩니다. 구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일원화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빠른 민원 해결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자, 키워드는 뭘까요?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접수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는 보험 수익자에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전달은 하는데 누구에게 합니까? 키워드는 수익자가 아니라 계약자죠. 계약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보험료를 이용해서는 안 되므로 일일 수금 방법으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키워드는 일일 수금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일일 수금 방법으로는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주민등록번호가 키워드죠.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키포인트 13번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의 개념과 유형. 보험 사기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보험 사기는 그 두 가지,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성 사기는 보험 사고를 과장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를 비정상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허위 정보 제공, 즉 고지 의무 위반, 뭐 이런 게 주로 연성사기죠. 다소 좀 약한 사기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인식하는 것이 연성사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성사기 위주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성사기는 좀 센 거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에서 담보하는 재해, 상해 등을 고의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보험사고를 일부러 일으키는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경성사기입니다. 연성사기, 경성사기 구별을 해두셔야 돼요. 예,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험사기의 개념 중에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보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위반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상습범, 미수범, 그 다음에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일 경우에는 가중 처벌 가능합니다. 상습범, 미수범 다 처벌 가능합니다. 보험사기가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이 보험사기의 특성, 사회적 피해 다 발생하게 됩니다. 이 보험사기의 특성은 일단 입증이 좀 어려워요.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난 시점과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입증이 곤란합니다. 수법도 굉장히 다양화, 진흥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피해 전가가 돼서 결국에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죠. 건강보험도 산재보험도 뭐 다 이렇게 오를 수 있고요. 결국 이러한 보험 사기로 인해서 보험금이 잘못 지급이 되게 되면 보험회사는 수지상등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보험료, 사보험료 모두 오르는 사회적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보험 사기 유형은 사기적인 보험계약 체결, 고의적 유발, 위장 및 허위 사고, 그 다음에 과다 청구. 자, 이 부분을 구별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사기치는 보험계약,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은 암 진단을 받은 자가 진단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의적 유발은 손목, 발목,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경우, 보험 사기의 위장, 허위 사고, 이게 가장 흔한 보험 사기 유형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사망한 것을 위장하는 행위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금 과다 청구는 병원과 공모를 해서 부상의 정도나 장애 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굳이 입원 안 해도 입원을 하는 치료 기간을 연장, 과잉 진료하는 행위가 보험 사기 유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정부 및 유관기관 등에서는 이러한 보험 사기, 보험 범죄 방지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거의 매번까지는 아니지만 매번에 가깝게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는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의료기관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생손보협회에서는 보험사기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 전문인력 양성. 보험범죄신고센터,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보험문제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SIU를 설치하여 방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 여섯 번째 보면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적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설계사 등 업무 관련 종사자 각각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적 체계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예.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 생손보협회는 공민영보험조사 공동조사 협의회를 2021년도에 설치를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차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성사기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키워드는 뭡니까?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연성이 아니라 경성이죠. 두 번째, 최근 보험사기는 개인화 추세. 자, 개인화가 아니고 조직화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키워드는 개인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사기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 입증의 곤란성이죠. 네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범죄수사협의회는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경찰청,
보험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생손보협회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된 보험 사기에 대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 여기 키워드는 뭘까요? 보험범죄 신고센터는 생손보협회가 아니죠. 어디입니까?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신고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키포인트 14번 자살 예방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자,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시험은 딱 뭐 크게 보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사회공헌재단 생명보험 업계에서 하는 거냐 이 두 가지로 구별을 딱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는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이 두 가지는 다 생명보험 업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은 농협안전보관함, 그 다음에 SOS 생명의 전화, 청소년 자살 예방, 자살위험금 지원 이 두 가지만 딱 구별을 해주시면 딱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나 사회적 비용과는 관련이 없다. 키워드는 뭘까요? 사회적 비용, 6조 5천억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하는 사회적 문제죠.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듣고 말하기 프로그램은 보험회사의 공동사회 공헌 활동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기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보고 듣고 말하기와 함께 게이트키퍼 교육도 생명보험업계가 아니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